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세와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와 개인의 선택, 그 다음에 조세와 기업의 선택, 이 부분을 이제 보는데요. 이제 1시간 남았잖아요, 오늘. 1시간 남아서 조세와 개인의 선택 하다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한 부분과 조세와 기업의 선택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조세와 개인의 선택에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경제 주체가 가계와 기업과 정부, 그 다음에 뭐 해외. 자, 가계와 기업과 정부인데, 세금이 이 가계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개인의 그 부분이고, 또 이 세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조세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선택에 미치는, 이거는 미시적인 부분이죠. 미시적인 부분이죠. 미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계약에 개인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은 이 사이클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생산 요소를, 이 가계가 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가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소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득은 뭐라 그랬죠? Y는 C 플러스 S라고 그랬죠? 이 소득이,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여기서 쓰는 거잖아요.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출이 일어나죠. 지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원천 측이죠. 원천 측.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개인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접근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접근할 수는 없고, 이 세금이 개인의 선택에서는, 개인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노동은 이 개인이 직접 제공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뚱아리를 가서 내가 걸어가서 내 몸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세금이.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다음에 번 돈을 소비하거나 저축하잖아요. 소비하거나 저축한단 말이야. 소비하는 거는 그냥 돈을 써버리니까, 현금이 지금 현재 벌어서 현재 돈이 현재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버리고. 근데 저축하는 거는 오랫동안 돈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예금으로 오랫동안 남겨놓고 거기에 이제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이 부분에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소득이 Y는 C 플러스 S인데, 이 소득을 다 모아놓은 것, 그러면 시그마 소득이잖아요. 시그마 소득. 이거는 뭐죠? 이게 부잖아요, 개인의 부예요, 재산이죠. 예? 개인의 부지. 이 소득을 매년 번 소득을 다 합쳐 넣은 것이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부잖아요. 시그마 Y.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재산. 그러면은
이 소득을 다 합쳐서 이게 부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나의 주택도 있고 나의 부동산도 있고 나의 주식도 있고 나의 채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세금이 내가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위험자산의 선택에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다음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세금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는 기업은 여기서 이제 기업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은 곧 뭐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손익계산서가. 그럼 대차대조표를 보면 차변의 자산이고 대변의 부채, 이게 타인 자본이죠. 자본, 이건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이것이 총자산이고 이게 총자본이잖아요. 총자본이다. 그러면 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 기업의 재무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두 번째, 기업의 재무관리. 그 다음에 기업의 자본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본구조에. 자본구조라는 게 뭐죠? 이게 부채를 어느 정도 하고 자본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 부채는 타인 자본이고 이건 자기 자본이니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본구조, 그걸 자본구조라고 그러죠. 자본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재무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관점에서 재무관리는 투자의 관점이죠.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사장에서는 조세가 개인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노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4학년이니까 졸업하면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노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어느 회사를 선택해서 또는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고 쓰고 남은 건 저축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금이 이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위험자산을 선택했을 때 세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워버리고. 자, 이제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세의 경제적 효과. 자, 세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걸 분석할 때는 거시적 분석, 그 다음에 미시적 분석으로 나눠지는데, 거시적 분석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뭐 GDP, 환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미시적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노동 공급, 저축, 위험 부담,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와 재무 관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가 노동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죠. 조세는 노동 공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결함을 일으켜서 초과부담을 발생한다. 그죠? 초과부담의 크기는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누진소득세나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사람들의 근로 의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접근 방법은 이론적 모형을 먼저 분석한다. 비례소득세, 역진소득세, 누진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를 살펴보고, 이거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의 기초에서 조세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그 효용극대화 모형,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했었잖아요. 자, 예산성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데 거기서 나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증 자료를 이용하는 분석, 실증 분석을 통해서 노동 공급의 조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따위는 개인으로 한다, 개인으로. 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거의 대부분 개인이잖아요. 재산도 결혼하면 다 이제 부부가 통장 따로 관리한다면서요. 우리는 그냥 집에다가 다 주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집에 가는 거는 집사람이 그냥 알아서 다 살림하니까 관리하고 나는 밖에서 돈만 벌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인데 지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가서 돈 벌고 한 사람은 가게 관리하는 시대는 지나고 요즘 보면 다 맞벌이하고 이제 사회적 활동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넓어지다 보니까 젊고 늙고를 떠나서 다 경제 주체들이 다 맞벌이를 하니까 아마 통장도 뭐 다 부부가 각자 통장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도 가계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대의 조리에 맞게끔 개인을 분석한다 이런 얘기죠. 개인은 이게 가계가 아니라 개인이다 이런 얘기죠. 자,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먼저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참여율, 유보 임금률, 주부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 이게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유보 임금률.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나의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 들어가니까 최소한 내가 3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300만 원 안 주는 회사는 내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300만 원 이상을 주는 회사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한다? 유보 임금률이라고 그러죠. 유보 임금률. 그 다음에 노동 시간에 참여를 하더라도 평균적인 노동 시간을 몇 시간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뭐 4시간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4시간이 별로 없지 뭐. 좋은 말로 취직이고 좋은 말로 근로고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동안 벌다가 한 30년, 33년 일하다가 퇴직하고 은퇴 생활 하는데 그 회사에 고용돼서 내가 평생을 일한 것하고 옛날 노예나 노비들이 주인한테 고용돼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먹고 산 것하고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근무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이지요. 근무 시간. 그때도 근무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이었을 것 같아. 노예로 살 시대도, 노비로 사는 시대도. 지금도 그럼 내가 평생 동안 어느 회사에 또는 공직에 있든지 사기업에 있든지 거기에 얽매여서 월급을 받고 사는 게 옛날에 노예 생활, 노비 생활 여러분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물론 이제 사고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자유는 조금 더 커졌지만 크게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생각이 더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뭘 해야 되죠? 의식주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국가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의식주를 내가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복지국가인 거지. 근데 모든 것을 다 국가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의식주 해결은 무슨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소비자 주권 원칙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그래서 개인이 중요하다. 요즘은 개인이.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제 평균적인 노동 시간의 결정 문제.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하루 8시간 일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말이 좀 한 발짝 앞서갔네요. 모형의 문제점.
대표적인 개인을 설정해서 분석을 진행시키는 기본 걸격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개인을 설정. 여기서 이제 분석할 때는 대표적 개인을 설정해서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사장하고 중소기업 사장하고 또 같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분석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분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문제점. 두 번째, 사람들의 세전 임금률이 조세가 부과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임금률이 변하면 계속 그것에 파장을 미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2차, 3차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하다고 전제하고 분석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어느 분석이나 다 한계점들이죠. 세 번째, 현실에서 자유로이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그죠? 노동시간을. 일단 회사에 채용되면, 거기서 하루에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끔 한두 번 연가도 내고 휴가도 내고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저 지난번에 봤던 그 모형이잖아요.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이죠. 자, 여가고 여가. 수평축이 여가죠. 수직축이 소득이죠. 그죠? 소득이죠. 그러면, 자, 이 모형에서 보면 우측으로 가면 뭐죠? 우측으로 가면은 여가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여가. 여기다 지금 노동이라고 쓰지 않고 여가라고 썼잖아요. 이게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이라고 쓰지 않고 여가라고 썼죠. 만약에 여기다가 노동이라고 써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근데 노동을 같이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자, 여가죠. 그럼 우측으로 갈수록 여가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B점에서는 뭐죠? 100% 여가만 즐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자, 이 왼쪽으로 올수록 뭐야? 왼쪽으로 올수록 노동이 커지는 거죠. 반대잖아요. 왼쪽으로 이쪽으로 올수록은 노동이 증가되는 거죠. 왼쪽으로 올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이쪽으로 갈수록은 여가가 커지는 거잖아요. 여가가 증가되는 거죠. 그런 특성이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예산선이 AB 예산선이야. 이렇게 예산선이죠. AB 예산선이야. 그럼 거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접했잖아요. 내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관적인 거라고 그랬죠. 예산선은 뭐죠?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산선 AB는 객관선이고 무차별 곡선은 사람마다 다 틀리다. 나는 여기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있어. 나는 여기다.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죠? 그럼 여기서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요만큼 여가를 즐겼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만큼 여가를 즐겼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만큼 노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노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 노동을 이만큼 한 결과 소득을 얼마 올렸다? 이만큼 소득을 올렸다 이거야. 이만큼. 이게 소득이다 이게 소득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랬다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랬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뭔 세금을 부과했나요? 비례소득세를 부과했어. 비례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그것이 나의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비례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나의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분석하는 거죠. 자, 여기다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예산선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12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당초 예산선 A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W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W0. 마이너스 W. 기울기가 마이너스 W.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W가 뭐 임금률이잖아요. 이 임금률에다가 비례소득세를 부과한 거죠. 이 임금률에다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TW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하향이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붙었죠. 앞에가 마이너스 붙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W0에서 1 마이너스 TW0로 바꿨다.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 기울기가 AB의 기울기가 CB의 기울기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지. 세금을 부과하니까. 1 마이너스 T. 왜 마이너스입니까? 생산 요소 시장이잖아요. 여기. 생산 요소 시장에 세금 붙으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죠. 생산물 시장에 세금 붙으면 플러스죠. 왜? 자, 쌀에다가 T만큼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1 플러스 T의 PX 플러스가 되잖아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물품세니까. 근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어떻게?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W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W, T, 마이너스가 되죠. 왜? 1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10만 원 세금 부담하면 90만 원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죠. 이렇게 1 마이너스 T, W0.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T, W0로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었어. 그러면 또 여기에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접할까요? 어디에 접혔어? 여기에 접혔네, 여기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혔어. 이렇게. 그러면은 결론만 놓고 보면은 E0에서 균형점 E0에서 E'라고 합시다. E'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여가가 더 늘어났죠. 여가가 늘어나고 노동은 이만큼 했다. 노동은 줄어들었잖아요. 노동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노동이 줄어들었죠. 여가는 늘어나고 노동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노동이 줄어들었죠. 이점에서 이 다시점으로. 이점에서는 여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OL0. 노동은 L0B에다가 이 다시점에서는 여가가 더 늘어났죠. 그죠? OLT고 노동이 LTB가 되는 거죠. LTB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이 줄어들었다. 여가가 늘어나고. 그죠? 세금을 부과하니까 여가가 늘어나고 노동이 줄어들었다. 왜 이랬냐 이런 얘기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이런 얘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한다? 가격 효과로 분석한다. 가격 효과로 분석해 보자. 가격 효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고 그랬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석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새로운 무차별 곡선과 무차별 곡선에 접하면서 당초 예산선 AB와 평행하게 가상의 예산선을 그리면 이 청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죠? 당초 예산선의 AB와 평행하게 예산선을 그리면서 새로운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접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균형점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E0에서 E'로 갔죠. 여기서 이쪽으로 갔죠.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갔는데 자, 무차별 곡선상의 이동은 LT에서 어디까지? LI까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요 구간. 자, 이게 대체 효과는 그럼 뭐야? 무차별 곡선상의 이동이 대체 효과라서 그래서 LT에서 대체 효과는 LT에서 어디까지? LI까지. 이게 대체 효과예요. 이게 이 부분이 대체 효과다. 이게 대체 효과. 그리고 자, 이 부분 가상의
예산성과 새로운 무차별 곡선에 접은 이 부분, 이것이 E2-라고 하면은, E2-라고 하면 이 재료에서 E2-까지 움직이는 이 무차별 곡선, 예산성 간의 이 거리, 폭, 이것이 소득격차예요. 소득격차. 이게 소득격과야. 이 재료에서 E-까지. 자, 이 재료에서 E2-까지 이게 소득격과고, E2-에서 E-까지 이것은 대체효과다. 그럼 소득효과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LT에서 L0죠. LT에서 L0다. L0다. 그러면 대체효과는 이만큼, 소득효과는 이만큼. 그러면 대체효과가 엄청 크고 소득효과를 상쇄하고 나서도 대체효과가 이만큼 남았잖아요. 이만큼 남았죠. 이만큼. L0, Li. 그것이 차이지. 차이. L0, Li. 차이. 그 결과 이게 어떻다? E0에서 E-까지 갔다. 이것이 E0에서 E-까지 갔다. 그죠? 대체 효과는 뭐 됐습니까? 대체 효과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대체 효과는 뭐 노동을 어떻게 됐어요? 대체 효과는 노동을 감소시켰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죠? 우측으로 갈수록 노동이 감소하잖아요. 여가가 증가하고. 대체 효과는 여기서 여기까지 노동을 감소시키고, 소득 효과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소득 효과는 왼쪽으로 요만큼 가서 노동을 증가시켰죠. 소득 효과는 노동을 증가시켰다. 소득 효과가 노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상쇄하고도 대체 효과가 노동을 감소시킨 부분이 이만큼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만큼 남았다. 소득 효과가 노동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대체 효과가 노동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상쇄하고도 노동 감소가 이만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점이 E0에서 E-로 우측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노동을 감소시키고 소득 효과는 노동을 증가시키는데 노동을 감소시키는 대체 효과가 노동을 증가시키는 소득 효과보다 월등히 컸다. 이런 얘기. 그 결과 전체적으로 노동이 감소했다. 여기서까지 노동이 감소했잖아요. 이만큼. 여가가 증가하고 노동이 감소했잖아요. 자, 이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조세 부과에 따른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후 순임금률이 떨어진다. 자,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후 순임금률이 어떻게 떨어지나요? 마이너스 W0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1-TW0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요? 이 부분만큼 세후 순임금률이 떨어졌죠. 그렇죠? 세금 1-T만큼 세후 순임금률이 떨어졌잖아요. 앞에는 1인데 1-T잖아요. 세후 순임금률이 떨어졌다. 자, 세후 순임금률 하락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 부분만큼 세후 순임금률이 W0에서 1-TW0로 세후 순임금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세후 순임금률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였다. 여기서 여기까지. E2-에서 E-까지 이렇게 여가가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노동 공급이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노동이 줄었다.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산 집합은 얻으면 이만큼이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산 집합은 이만큼이죠. 세금을 부과하고 나니까 예산 집합이 이렇게 적어졌어. 이렇게. 예산 집합이 이렇게 적어졌어. 얼마만큼 적어졌나요? 이만큼 적어졌잖아요. 이만큼 적어진 이 부분이 뭐다? 소득효과다. 이런 소득효과. 소득효과. 이해되시죠? 소득효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소득효과는 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실질소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서 왼쪽으로 온다. 이런 얘기지. 그 결과 노동 공급이 감소시키는 대체 효과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소득 효과가 서로 상쇄했는데 뭐가 더 컸다? 대체 효과가 더 컸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더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례소득세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최종 효과, 그 영향의 방향이 다른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이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적으면 반대 현상이 생기겠죠. 반대 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최초의 균형점이 어디입니까? 이 제로죠. 여긴데 이 최초의 균형점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왔죠. 이 다시가 우측으로 왔잖아요. 만약에 이 다시가 좌측으로 온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비례소득세가 노동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소득세율과 노동공급의 변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세율을 계속 올린다. 자, 여기서 여가 아까와 똑같은 그림이죠. 수평축이 여가, 수직축이 소득이고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죠. 자, A점이다 이런 얘기야. 세율을 올린다. 아까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W 제로를 하겠죠. 이 마이너스 W 제로가 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1-T W 제로로 세후 순임금률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율을 계속 올린다 이거예요. T의 세율을 계속 올린다 이거야. B, C, D로 올리면은 균형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간다 이래. 이렇게. 이 점.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바뀌어간다 이래. D점 이렇게 바뀌어간다 이래. 그래서 이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을 다 연결해 놓은 이것이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뭐죠? 가격 소비 곡선. PCC다 이런 얘기죠. PCC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자, 이거는 여가와 소득으로 나타내는 거고, 이것을, 자, 수평축이 노동시간, 수직축이 소득세율로 표시한다면 어떻게 변할 것이냐. A점은 뭐야?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제로죠. 세율이 제로죠. T값이 제로인 경우죠. T값이 제로면 이거다가 똑같잖아요. T값이 제로다. 그렇게 세율이 제로잖아요. 이 수평축은 세율이 제로죠. 제로인 점이죠. A점은 A-로 세율이 제로인 점이다. 그 다음에 일정한 세율을 T값을 넣으니까 B점으로 옮겼다. B점. 근데 이게 그림이 잘못 그려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변곡점 이전이잖아요. 변곡점 이전이니까 여기서 B 다시 여기가 아니라 이 변곡점 이전 여기쯤 되겠죠. 네, 여기쯤 돼요. B 다시 그림이 잘못 그려졌어요. B 다시가 변곡점을 통과해서 그려졌는데 변곡점을 통과하기 전에 그려야지. 여기 변곡점을 통과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을 통과하고 나니까 C에서는 오히려 세율을 올렸는데 더 줄어들잖아요. 세율을 올렸는데 노동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죠. 여기는 줄어들죠. 자, 세율을, 뭔 얘기냐면, 세율을 계속 올린다. 세율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올림에도 노동시간이 계속 늘어나죠. 노동시간이 늘어나죠. 어디까지? 이 변곡점까지는 세율을 올려도, 세율을 올리잖아요. 세율을 올려도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야. 늘어난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지나서부터는 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왼쪽으로 오죠? 왼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죠. 늘어나다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세율을 올리면 노동시간이 증가하다가 일정 변곡점을 지나서부터는 노동시간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을 대체효과 소득 상대적 크기에서 비교해 보면, 자, 상대적 크기에서 비교해 봅시다. 자, 책에는 이게 이쪽으로 잘못 그려져 있어요. 이건 이쪽 왼쪽으로, 이게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맞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자, 노동의 공급 곡선이, 자, 노동의
노동의 양, 그 다음에 노동의 가격, 이렇게 하면 이게 0이고, 그러면, 자, 노동의 공급곡선은 이런 형태를 취하더라. 이런 형태. 노동의 공급선은 이런 형태를 취하더라. 자, 노동의 공급량을 계속 증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의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을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줄어들잖아요. 노동량이 줄어들죠. 여기까지는 노동량이 늘어나죠.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량이 늘어나다가 줄어들. 왜 이러냐가. 왜? 아까 비례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격 효과로 분석했잖아요. 가격 효과.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소득 효과. 앞에 두 개로 분석했죠.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야. 아까 앞 그림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쭉 가죠. 자, 여기는 노동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노동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노동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는, 이 그림을 여기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감소하잖아요. 감소하죠. 노동이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이 증가하면. 여기는 노동이 증가하면 오히려 증가하는 거고,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서 그런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우상향의 곡선을 나타내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적으면 우하향의 곡선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비례소득세 부과에 따른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 전방상신형, 이걸 전방상신형이라고 그러고, 이 우측 거를 후방골자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으면 어떻다? 이런 형태를 띈다. 이런 형태를 띈다.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 그거는 아까 앞에서 분석했던 이거죠. 이거에서. 여기에서 설명했었죠? 이거에서 설명. 자, 그 다음에, 자, 비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비례소득세의 노동경고가. 자, 비근로소득세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이런 경우잖아요. 비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비례소득세의 노동경고가. 자, 근로소득 부분은 금방 앞에 살펴봤잖아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서 노동공급량이 결정됐다. 비근로소득은 추가적인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 추가적인. 그래서 소비자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비근로소득도 갖고 있는 경우에 분석을 하면,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했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비근로소득이 있을 때, 자본소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때, 근로소득 부분은 앞에서 분석한 그대로고, 비근로소득 부분은, 자, 비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후 순소득에 세금을 뺀 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아까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비근로소득은 노동 공급을 오히려 더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결론. 근로소득에만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세후 노동 공급이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역진소득세. 조세 부과로 인한 동일한 세수일 때 역진소득세는 비례소득세보다 더 강력한 소득 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역진소득세는 비례소득세의 경우보다 노동 공급을 작게 감소하거나 오히려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이제 누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누진소득세. 지금까지 봤던 거는 비례소득세를 봤잖아요. 이번엔 이제 누진소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소득세. 자, 누진소득세는
자, 우리나라 소득세 구간은 이렇다고 그랬죠. 세율, 소득, 이게 소득 또는 이게 뭐죠? 과표, 과세표준. 자, 뭐 일정 금액 이하일 때 6%, 또 일정 금액에서 15%, 또 일정 금액에서 22%쭉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형태다, 이게. 이런 형태. 7단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쥐가 있잖아요. 이 누진소득세다, 이게. 누진소득세. 그러면 비례소득세는 뭡니까? 이 누진소득세의 한 부분만이 비례소득세예요. 비례소득세는 이 7단계 누진소득세의 한 구간만은 각각의 구간은 뭐예요? 그건 비례소득세예요. 각각의 구간은. 그럼 어떻게 돼? 비례소득세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비례소득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산선이 이렇게 됐는데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예산선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꺾었잖아요. 자, 요거는 6% 구간. 요거는 뭐예요? 15% 구간이다. 15%. 자, 6% 구간. 이거는 6% 구간. 그 위에 요거는 뭐다? 15% 구간. 또 한 번 꺾은다. 그럼 22% 구간. 그러니까 누진소득세는 이 부분이 계속 꺾인다 이런 얘기지. 예? 일직선이 아니라 가다 꺾이고 이런 형태를 빈다. 누진소득세는 이런 형태를 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세 부과로 인한 동일한 세수일 때 누진소득세는 비례소득세보다도 더 강력한 대체 효과를 초래한다. 아까 대체 효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 공급을 줄이는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누진소득세는 비례소득세의 경우보다 노동 공급을 오히려 더 크게 줄인다. 누진소득세 부과가 사람들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비례소득세의 경우 유사하는데 비례소득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차이점은 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예산선이 여러 곳에서 꺾인다. 이렇게 꺾인다 이게. 이렇게 꺾인다 이런 얘기죠. 자, 6%일 때, 15%일 때 꺾이고 22%일 때 꺾이고 이렇게 쭉쭉쭉 꺾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의 특성 때문이다. 임금률이 W0일 때 I번째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TI이고 세후 순임금률은 1-TI W0다. 왼쪽 예산선 기울기가 한층 더 완만하다. 왼쪽으로 갈수록 더 완만하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순임금률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완만해져 간다. 이해되시죠? 자, 왼쪽으로 갈수록 이게 꺾이는 게 여러 번 꺾이잖아요. 7번 꺾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7번 꺾이는데 처음에 기울기보다 더 완만하게 꺾이죠. 왜 완만하게 꺾이냐 이런 얘기야. 그 이유는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6%일 때 15%일 때 22%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죠.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면 아까 뭐라고 했잖아요. I번째가 적용돼서 이렇게 쭉 순임금률이 더 크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세율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꺾이는 기울기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야. 세율이 높아질수록 그 얘기입니다. 왼쪽 예산선 기울기가 한층 더 완만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순임금률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꺾인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선에서 무차별 곡선 균형점. 나머지 분석은 똑같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서 설명한다. 조세가 부과되는 후 노동 공급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누진소득세가 고소득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